1번부터 다시 풀게요. 저번주에 잠깐 봤는데 1번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매기 동일한 거죠. 매기 동일하면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 그래서 시험 때는 정액법 하면 끝이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꼭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근데 여기에서 푸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답만 적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어 드리는 것 중에서 오늘 처음 적어요 이런 거 아닌 것들 있죠. 우리가 쪽지 시험 봤었던 것들. 근데 기억 안 나. 그러면 그거는 계속 외워 주셔야 돼요. 근데 기억나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기억나는 건 계속 기억나요. 근데 기억 안 나는 게 문제지 항상. 그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공식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실제 다음 중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신주 나오면 주식이죠. 주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리고 꼭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프린트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100만원.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4번은 110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0주 곱하기 11,000원 하면 얼마 되는 거죠? 110만원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00만원짜리가 얼마가 됐다? 110만원. 그럼 비싸게 발행했잖아요. 비싸게 발행한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거 잘 봐두세요. 왜냐면 이거 분계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보고 팔 수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식은 대부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비싸게 팔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10만원이면 삼성전자 주식 10만원짜리 아니에요. 10만원보다 낮아요. 근데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10만원인 거지. 만약에 10만원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액면가액은 한 5천원, 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뭐 100원짜리도 있어요. 참고로. 주식 제일 작은 게 100원짜리예요. 액면가액. 근데 100원이라 그래서 100원에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짜리가 10만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러시아 때문에. 맞죠? 네.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러시아 때문에 유가 오르잖아요. 그럼 유가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 오르면은 비용들이 다 올라가는데 물류 비용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물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물류 비용 올라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일단 답 먼저 적어 드릴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원래 제일 아름다운 건 이게 가장 아름다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야.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야.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야. 선수금은 유동부채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데 이거 안 돼요. 왜냐면 한 몇백 개 된다고요.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90% 이상 외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대부분 프로그램 3300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거든요. 여기 가서 컨트롤 F. 그 다음에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자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이자 수익 치고 엔터 치면 얘가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 그럼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 시험장 가서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바빠요. 맞죠? 그래서 왜 물어보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봐도 돼? 이런 시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저희는 돼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해요. 저도 감독관 해봐서 아는데 인터넷만 안 들어가고 옆에 사람 것만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시면 꼭 컨트롤 F.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말이에요. 수익 인식 방법은 실현주의라고 하고요. 비용 인식 방법은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현되면은 수익 처리하고, 실현이라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돈 받는 게 확정되면은 수익 처리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처리해라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언제 들어가냐? 왜냐면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어. 근데 이 돈이 내년 거 관련된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비용도 내가 돈 주기로 했는데 이 돈은 내년에 주면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느 회계 기간에 들어가느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할 때 수익은 실현됐느냐. 실현이라는 게 확정이에요. 내가 돈 받는 게 확정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으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월급 달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하면, 내가 돈 주는 게 발생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돈 주고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근데 말은 어려운데 그냥 올해 거는 올해, 내년 건 언제요? 내년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5번은 답 2개예요. 3번, 4번.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 대차대조표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은 재무상태표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명칭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 그랬고 요즘엔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셔서 직장 상사분이 대차대조표 갖고 와. 그러면 재무상태표 뽑아다 주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대차대조표라 그래요? 옛날에 배우셔서 용어 하나 바꾸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맞잖아요. 버스를 갑자기 버스 보고 택시로 바꾸래. 그러면 버스에서 택시로 바꾸는데 사람들 되게 오래 걸려요. 왜요? 옛날부터나 뭐라 그랬으니까? 버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 지금도 주소 잘 못 외워요. 아직도 그 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예. 그래서 와이프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오빠 집 주소 몰라? 몰라. 예. 누가 집 주소 적어달라 그러면 맨날 저거 꺼내요. 신분증 꺼내갖고 거기 있는 거 보고 써요.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뭔가 하나 바꾸는데 100년 걸린대요. 왜냐면 그걸 알았었던 사람이 다 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 쓰고 있잖아요. 로나 길. 이게 완벽하게 자리 잡으려면 기존에 동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가야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택배 이런 거 주소 쓸 때 동으로 쓰시는 분 있어요, 진짜. 네. 그게 완벽하게 적응이 되려면 100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외웠습니다. 이익잉여금 두 가지 있어요.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뭐 있죠?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시험장 갔는데 기억 안 나. 왜냐면 갑자기 백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긴장하다 보면. 그럴 때는 여기 가서 또 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치면 자본잉여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참고로 이 컨트롤 F가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면 4-5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운이에요. 운 없는 분은 시험장 가면 안 나와. 근데 운 좋은 분은 시험장만 가면 막 3-4개씩 나와. 네. 그래서 시험은 제가 봤을 때 100% 내 실력으로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진 않지만 저는 운7 기삼이라 그래요. 운 70%, 내 능력 몇 프로요? 30%. 근데 능력이 있어야 운도 따라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운도 운이지만,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가 봤을 때 뭐든지 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타이밍. 지금 돈 버는 사람들한테 너 돈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돈 벌어봐. 못해요.
맞잖아요. 지금은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이 타이밍 맞춰서 했으니까 돈 번 거지. 그 TV에 나오는 그 존 누구죠? 존니? 존니라는 그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TV에 툭 하면 나와갖고 주식해라. 예, 자기는 뭐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닌다. 그 아저씨도 지금 그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이면 TV에 못 나와요. 돈을 못 벌어서. 근데 옛날에 이제 타이밍 맞춰서 그 타이밍에 자기가 한 게 성공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돈이든 뭐든 재기가 맞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충당금 나오면 보충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었었죠. 대손 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판매비와 모여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모여 미수금, 영업 외비용. 한 적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는 얼마 해놨죠? 15만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 15. 그 다음에 부족한데 지금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대손 삼각비예요. 얼마 부족해요?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 채권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무슨 법 쓴다? 보충법.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삼각비. 매출 채권 아닐 때는 기타. 이렇게 구별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8번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재무제표 중에서 이 두 가지 많이 나와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거 작성 기준을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근데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보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남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남한테 보여줄 때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해서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총액주의. 총액이라는 게 뭐죠? 총금액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 있고 외상매입금이 70만 원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총액주의라고 하고요. 외상매출금 30만 원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순액주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사는 100만 원 받을 거 있네. 그러면 100만 원 받아서 얼마 갚으면 돼요? 70만 원.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아. 왜요? 100만 원 받아서 70 갚으면 30 남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같이 좀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70만 원 못 갚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생각해요. 받을 거 30만 원밖에 없어. 빚이 없어. 어때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무슨 오류가 발생해요? 빚이 원래는 빚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그 회계에서는 전부 다 보여줘. 너네 거.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럼 투자하는 거고 이 회사는 안 될 거야. 그러면 투자 안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회사 좋은 회사야. 그럼 투자할 사람들이 어떨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죠. 요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잖아요. 우리 이거는 대부분 압니다. 문서 만들 때 표 삽입하죠. 표 왜 삽입해요? 표시하기가 어때서요? 편해서. 글씨로 쓰면은 되게 긴데 표로 쓰면 표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21년에 매출액 얼마 이런 거 표로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글씨로 쓰면은 2020년도 총 매출액은 얼마고 그러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표시할 때 쓰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계산하니까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제가 맨날 얘는 유동입니다. 얘는 비유동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동은 1년 이내잖아요. 그 다음에 비유동은 1년 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빨리빨리 없어질 걸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유동이 위에요.
그 다음에 비유동은 밑에예요. 왜냐하면 비유동은 나중에 봐도 돼요. 왜요? 이건 나중에 발생할 사건이니까. 근데 유동은 올해 안에 발생할 사건이야.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혹가다 TV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회사에 유동성이 안 좋대. 이게 나오면 결론은 뭐냐면은요. 올해 갚을 게 많은데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유동이 많대. 이건 괜찮아요. 왜요? 많이 벌어서 후에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올해 갚을 게 많아. 근데 올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부도날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유동을 먼저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먼저 보잖아요. 대부분. 밑에부터 보시는 분 많지 않아요. 맞죠? 왜냐면 사람의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 볼 때 기본적으로 그래요. 왼쪽에서 오른쪽 보고 위에서부터 어떻게 봐요? 밑으로 봐요. 그래서 소개팅 가서 여자분 나오시잖아요. 남자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서 위로 보는 사람 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는 사람 있는데 위에서 밑에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화장을 하실 때 왼쪽을 좀 더 잘 꾸미시면 돼요. 그건 장난이고. 근데 진짜 그렇게 본대요. 뭔가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누죠? 1년.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인데 왜 나누냐면 잉여라는 게 남은 돈이에요. 근데 왜 남았는지가 다르거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똑같지만 성격은 어떻죠? 다르죠. 그래서 따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익비용 대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사기꾼이라 그랬잖아요. 돈 없이 돈 벌 수 있대. 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 끌려가면은 뭐 하면은요,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은 돈 아니에요? 대출도 돈이죠. 돈 없이 돈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네. 되게 착하신 분들은 돈 없이 돈 벌 수 있대. 따라가요. 그러면 대출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대출 받아서 막 다단계 물건 사시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착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착하게 살아본 결과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본 결과 대한민국은 착한 사람 등쳐먹는 나라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되게 많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착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쑥맥인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그분들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네. 근데 또 젊으신 분들이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구분 표시는 뭐예요? 재무, 상태표. 근데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세요.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나와도 외울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왜냐면 저야 내용을 알고 외우는 거니까 잘 외워지는데 그래서 별도로 안 외운 겁니다. 9번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마지막으로 뭐요?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순서를 정해. 무슨 단계요? 절충.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순서 나오면 단계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예요? 복잡. 그래서 정답은 2번. 간접 배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안 써도 돼요. 대신 머릿속으로 직접 배분법은 뭐야. 단계는 뭐야. 상호는 뭐야.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푸시면 답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못 풀어요. 이렇게 풀면은 15개 푸는데 40분 걸려요. 3, 40분.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외운 거에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우리 저번에 T자 외운 적 있었죠. 얘는 또 왜 이래.
같아요. 어저께 인터넷인가 보니까 어떤 분이 무당한테 20억 뜯겼다고. 바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부근에도 무당한테 1억 뜯긴 사람이 있긴 있어요. 힘든 사람들 당하는 거예요, 그거. 20억 뜯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적 있죠. 제공품 옆에다가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제조모여,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 얘 또 이러네.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요렇게 놓고 보면 정답 2번 나옵니다. 맞죠? 가장 맞는 거 찾으면 2번 나오죠. 1번이 아닌 이유는 재료비하고 간접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고. 3번이 아닌 이유는 변동비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맞죠? 4번이 아닌 이유는 고정비, 변동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항상 문제 푸실 때에 거기 지문에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머릿속에서 가장 맞는 거.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요? 가장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 꼭 보면은 두 개에서 헷갈리잖아요. 사지선다형이면 두 개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요놈 아니면 요놈이야. 그럼 그 두 개 중에서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 이걸 찾는 거예요. 11번에 별표 두 개만 치세요. 요거는 응용 문제고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쪽에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응용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총 나오면 짧은 거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때 쪽지 시험 봤었죠? 이렇게 쓰고 총 나올 때는 밑에 거 쓰는 거예요. 재료비 나올 때는 위에 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왜 별표 두 개라 그랬냐면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용하는 거냐면 다시 앞쪽으로 오세요. 11번 11번 거기 문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기말이 기초보다 뭐 했대요? 증가했대요. 뭐 했대요? 증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초가 만약에 10원이에요. 그러면 기말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20원.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다 30원을 치면 여긴 얼마가 돼요? 40원. 금액 넣는 이유는요. 보기 편하라고 넣는 거고 두 가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는 지문에 있는 거. 누구보다 누가 크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은 뒷페이지에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숫자로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T자만 쓰면은 뭐가 더 큰지 몰라요. 맞죠? 근데 숫자로 쓰면은 40원이 30원보다 크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쓰는 겁니다. 요거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응용 문제입니다.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는 500번대예요.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은 제조, 공장, 생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간접 재료비는 맞죠? 공장도 맞죠? 영업사원 아닙니다. 영업사원은 사무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 맞고요. 본사 아니고 공장장 맞아요. 그래서 답은 14만 3천원. 근데 제가 아마 오늘 풀면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답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조원가 나오면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저도 사람이 바뀌어요. 언제쯤 바뀌냐면 시험 보기 한 2, 3일 전부터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과정 중요치 않습니다. 뭐만 맞추면 돼요? 답만 맞추면 돼요. 근데 시험 보는 그 주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결과 중요치 않아요. 아직은. 왜냐면 지금은 과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반은 자격증을 땄으면
예, 앞에가 어떻든 땄으면 잘한 사람이 되는 거고 못 땄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결과 중요치 않아. 과정이 중요해. 개뿔. 회사에서도 결과 안 좋으면 욕하잖아요.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예. 공부도 똑같아요. 예. 맨날 뭐 나이트 다니고 클럽 다니고 맨날 술 먹고 그래서 합격했어. 그럼 걔는 잘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12시간씩 1년 내내 공부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걔는 패배자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흐름. 정답은 1번입니다. 재료가 들어가서 제공품이 되는데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완성품입니다. 왜 만들어요? 팔라고. 팔리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됩니다. 14번의 정답 2번이에요. 간이과세자 외우라 그랬죠?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8천. 근데 거기 2번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4,80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4번이 왜 맞냐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행하는 사람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4,8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얼마가 넘어야 돼요? 4,800이. 그래서 완벽히 아는 거 찾으면은 2번이잖아요. 왜요? 4,800 아니고 얼마예요? 8,000이야.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도 뭐 하자? 내지 말자. 왜냐면 어차피 이분들 세금 내봤자 몇천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 국가에서 선심 쓰는 척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 콧구녕 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 지들한테 크게 남는 거 없으니까 안 걷는 거고요. 자기들한테 많이 남는 거면 그런 행동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인데. 저번 주에 보니까 저기 시화공단인가? 시화 쪽에 이마트 폐업한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 났대잖아요. 왜 폐업하냐고.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못 들어오게 생난리를 치더니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이마트에서 많이 팔면 세금도 많이 내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만들기도 어려운데 없어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정. 정정은 고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상호 변경하면 고쳐야 되죠? 이사 가면 고쳐야 되죠? 사업 종류 변경돼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폐업하면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신고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말소됩니다. 없어져요, 아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6번 아까 썼던 거 또 쓸 거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둘 다 무슨 금액으로 써라? 총금액. 그래서 둘이 겹치는 건 요거 있어요. 총금액으로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뭐 한다?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빨리빨리 없어질 거 먼저 적자.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잉여금 나누자. 왜 나누냐면 주식해서 돈 벌었냐? 일해서 돈 벌었냐? 다르잖아요. 다른 걸 합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씁시다? 돈 씁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잖아요. 100원 버는데 70원 들어. 이거보다는 100원 버는데 10원 들어. 이게 더 좋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요? 100원 버는데 막 7, 80원 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쓰지 말아라. 우리가 배우는 가짜 계정 세 가지 있어요.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한 거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가수금이 만약에 100억이 있어. 근데 이거 잘못 입금된 거야. 근데 회사 걸로 잡아놨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회사 돈 아닌 100억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야, 이 회사 돈 많다. 좋은 회사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짜는 뭐 해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많은 회사들이 장난쳤어요. 재무제표 좋게 만들려고 장난치는 회사들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랬다 많이 걸렸지만 옛날에는 그런 행동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장사하신 분들이나 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생각할 건데 옛날에 장사하신 분들이 돈 다 벌었어요. 지금 똑같이 100억을 벌어. 매출액 똑같이 100억이면 지금 100억 버는 사람은 만약에 10억을 벌면 옛날에 100억 버는 사람들은 40억, 50억 남았어요. 진짜로. 장사하시는 분 혹시 오래되신 분 주변에 혹시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익하고 옛날 이익하고 한 최소 차이 안 나도 3, 40%는 차이 나요. 남는 돈 자체가. 왜냐면 옛날에 인건비 쌌죠. 맞죠? 세금 적게 냈죠. 왜냐면 장난쳐도 걸릴 게 없어요. 왜요? 만약에 세무 공무원이 왔어. 뇌물 주면 돼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뇌물 주면 공무원도 안 받아요. 왜요? 뇌물 받았다라고 찔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진짜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있었다니까요. 세무직 공무원이 3년 안에 집을 못 사. 그럼 저런 능력 없는 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뒷돈 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죠.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경찰들, 옛날 경찰 이런 영화 보면 돈 받는 거 나오잖아요. 투캅스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엔 진짜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3만 원짜리 범칙금 나오면 막 10,000원, 20,000원 찔러주고 없애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저도 저희 아버지 그런 거 몇 번 봤으니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특정 수익의 이연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7번 요거는 답 불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정답은 4번의 정률법. 수익비용 대응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매출액이 크면 비용도 크고 매출액이 작으면 비용도 어때요? 작아지겠죠. 왜냐면 매출액이 크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만들려면 돈 많이 들죠. 근데 매출액이 적으면은 만든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도 어떨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정률법이 답이냐면 정률법이 대부분 기기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나 이런 쪽에서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정률법의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우리 기계장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기계들 많이 사잖아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살 때 중고 살려고 노력해요? 새 거 살려고 노력해요? 새 거. 그래서 기계도 똑같이 처음에 살 때 새 걸 살려고 합니다. 왜요? 중고는 고장날 확률이 새 거보다는 어때요? 높아요. 그러면 중고 샀다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를 덜 쓰고 폐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새 거가 초반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새 거니까 잘 굴러가. 그러니까 물건도 많이 만들어. 그러면 수익이 크니까 비용도 뭐 해야 돼요? 커야 돼. 근데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얘가 일하다가 고장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처음보다는 뭐 하죠? 느려지죠. 맞죠? 그러면은 수익이 많아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그러면 비용도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얘기는 후반으로 가면 감가상각비가 뭐 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뒤에 버는 돈도 적어지니까 비용도 뭐하다? 적다. 초반에는 돈 많이 버니까 비용도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골치 아파. 저 말고 여러분들이. 전 하도 풀어갖고 딱 보면 답 대충 나와요. 그 다음에 18번 한 번 더 쓸게요. 이익잉여금의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리고 기억 안 나. 그러면 컨트롤 뭐예요? F. 그래서 정답은 1번. 19번도요. 그냥 이렇게 푸세요. 여기 보세요. 컨트롤 뭐요? F. 1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얘가 조금 느려요. 왜냐면 한 7, 800개를 돌려갖고 찾는 거라 조금 느립니다. 또 얘는 여기 써 있잖아요. 부채.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에 수선 충당금 없어요. 프로그램에. 없으면 패스. 빨리 떠. 느려 터져갖고. 그 다음에 공사보증 충당금도 없어요. 없는 거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패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느려. 똑같은 애를 찾아야 돼요. 여기 대손 충당금 있죠? 여기 앞에 몇 번이에요? 109번이에요. 109번은 무슨 자산? 당좌 자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때 종류 많이 물어보면 시험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저도 예전에 전산태모 1급 딸 때 컴퓨터한테 물어봐갖고 4문제 더 맞췄어요. 83점으로 붙었나 85점으로 붙었나 그랬었는데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기억 못하니까 컴퓨터 또 느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대손 충당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지금 제 컴퓨터가 오락가락 하고 계셔서 거기 20번 빈 공간에다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잠시만요. 응답 없음 뜨레이랑. 잠시만요. 강제 종료 한 번만 할게요.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컴퓨터는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가끔씩 이럴 때마다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오고 싶어요. 얘보단 좋거든요. 2년 전에 150 주고 맞춘 거라. 그래서 자산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700이고 자본이 30이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얼마예요? 670.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왜 이렇게 느리냐? 저기 컴퓨터님.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발. 그 다음에 21번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뭐라고 되어 계세요?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 우리 그때 외웠었었죠? 17번에서 멈췄네. 잠시만요. 18번의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9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0번은 요거 기억하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를 회계 등식이라고도 하고 자산 등식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동하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당좌하고 뭐요? 재고. 그러면 당좌자산이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번 잘 봐두세요. 1번.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고 나오면 요게 단기매매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없는 주식이라고 나오면 요게 매도가능증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다들 시장 한 번씩은 가봤죠. 시장 가면 뭐 하죠? 물건 사고 팔죠? 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 사고 팔기가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고 팔기가 편한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상장 주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권회사에서 주식 사고 팔잖아요. 네, 거기에서 팔린다. 그 다음에 시장성 없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에요. 상장 아직 안 된 거. 그러면 사고 팔기가 어때요? 어렵죠. 대부분 중소기업 주식들이 시장성 없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 일시적 맞죠? 정답은 4번인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혹시 특수관계자라고 나오면 이분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 있냐면은 아버님이 회사 사장님이셔. 가실 때 되면요. 자식들끼리 싸워요. 맞죠? 왜요? 그 회사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싸우죠? 네. 그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뭐예요? 특수관계자. 근데 왜 싸우냐면 주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주식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회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22번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여기 자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저희 자본 종류는 안 해봤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자본금부터 여기 밑에 뭐까지 있죠? 이익잉여금까지. 요게 다 자본이에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는 다 뭐라고요? 자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치시면 기타 포괄 나오는데 기타 포괄은 자본이에요. 23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감모손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거 외운 적이 있었죠.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의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은 영업 외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저가법 쓴다. 어디서 처리한다? 매출 원가 라고 본 적 있죠. 그래서 보시면 감모의 뜻이 뭐냐면은요, 감모는 수량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는 금액 맞추는 겁니다. 돈 맞추는 걸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평가라고 적어드리면 아, 돈 맞추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모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100개에서 몇 개 됐죠? 80개. 그럼 몇 개 됐어요? 20개. 맞죠? 그 다음에 원가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금액 바뀌는 건 평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평가예요, 감모예요? 감모예요. 감모면은 그냥 원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00원. 요게 감모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80개 남았죠? 20원짜리가 몇 원 됐죠? 18원 됐죠. 몇 원 떨어졌죠? 2원 떨어졌죠. 금액이 움직이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그래서 160원. 요건 평가 손실. 그래서 수량이 줄어드는 건 감모라고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라 그래요? 평가.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배부 기준. 배부라는 게 나누는 겁니다. 맞죠? 배부하고 같은 말이 배분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배분이나 배부나 같은 말입니다. 둘 다 뭐 한다? 나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적는 것 중에 이거 있어요. 우리 그때 외웠었는데 개별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있었죠. 이거 앞으로 엄청 많이 씁니다. 왜냐면 진짜 잘 나와요. 웬만하면 1년에 시험 6번이잖아요. 4, 5번은 나와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주문. 그래서 정답은 3번. 근데 시험장 가서는 3번 하면 땡이고 연습하실 때는 끝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주문 나왔지만 내일은 딴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지 시서, 제조지 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6번은 요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직접 재료비.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찍을 때 찍더라도 2번, 4번은 아닙니다.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재료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찍을 수는 있는데 모를 때 찍는 방법은요. 지문에 있는 글씨 놓고 찍으세요. 그래야 확률이 50%로 올라가요. 근데 그냥 냅다 찍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2번이나 4번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냥 찍은 거예요. 찍는 것도 요령 있게 찍으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확률 중에 하나가 글씨 놓고 찍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안 나오냐? 됐다. 이거는 오늘 한 번만 얘기하고 앞으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그 직접 재료비라고 나오면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공품. 아까도 적었습니다.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무슨 재료비요? 직접 재료비. 거기 지문에 보면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20만원. T자 가지고 붕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뭐라고 있죠? 제공품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제공품이 글씨가 왼쪽에 와요? 오른쪽에 와요? 왼쪽에 오죠. 왼쪽이면 우린 어느 변이라 그래요? 차변. 차변에 제공품. 대변에 무슨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옛날에 이제 장부로 만들 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즘 거의 안 냅니다. 근데 예측하는 방법은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요 선 라인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선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26번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27번이에요. 왜냐면 27번이 더 잘 나와요. 우리 예전에 다 외웠습니다.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이거 쓸 수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산수예요. 보실래요? 기초 원재료 15만원, 단기 원재료 460,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12만원. 그러면 463만원. 요게 재료비.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은 공식 써놓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연습만 하세요. 왜냐면 계산 문제 못 하시는 분들은 대입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못 외웠으니까 대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28.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노무비 얼마래요? 280. 제조간접비 350. 처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1091만원. 정답은 3번인데 네. 저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공식만 쓰고 T자만 그린 다음에 금액만 넣은 겁니다. 맞죠? 28번 1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영세율. 제가 이거 여러 번 적었었죠. 저번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본 적 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있는데 거기 1번에는 모두 면제된대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증빙에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정답은 2번. 세금계산서는 필수적인 자료예요. 그 다음에 3번 면세는 계산서예요. 근데 거긴 뭐라고 쓰여있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어요.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효과 인정 안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요. 면세 나오면 불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쓰는 거라고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아까 제가 면세는 뭐라 그랬어요? 계산서. 1번 가공된 식료품.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입니다.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의 대표적인 건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에서 재료들 사다가 음식 해 먹죠. 그거 재료들은 대부분 다 면세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은 저소득층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10%라도 뭐 해라? 덜 내라. 그래서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면세예요. 연탄 고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 그래서 연탄도 면세. 그 다음에 국가에서 공부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얘도 면세. 그래서 정답은 BCD. 골동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맞죠? 서비스 받으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표는 면세인데 우표는 면세예요. 근데 수집용 우표는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면세 종류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면세 그렇게 딱 나오면 이 생각만 하세요. 이거 꼭 있어야 되나? 수집용 우표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표는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세요. 그 다음에 30번은 우리 외웠었습니다. 뭐를 외웠었냐면요. 간주공급 4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이런 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정답은 4번에 무슨 공급이요? 실질공급.
그래서 이 120개 풀면서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다시 외워야 되겠구나. 잘 외워야 되겠구나. 그걸 익히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음 거 볼게요.